재분석합니다. 다시 볼 멈춰놓고 올려주죠. 가슴 붙이고 왼발 슛. 이제 기사를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일간 스포츠를 만나십시오. 살아있어야 신문이다. 살아있는 프리미엄 신문 일간 스포츠. 제2차 세계대전 최후의 기록. 지난 시간엔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고 제3제국의 정신적 고향인 니른베르크가 연합군에게 넘어간다. 멀리서 소련 탱크의 괴성이 들려오는 동안 히틀러는 56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태평양에서는 미군이 오키나와의 중요한 반도를 공략하는 동안 해변의 미군 함선들이 카미카제의 공격에 몸서리를 친다. 이번 주에는 지칠 대로 지친 베를린 시민들이 심장을 향해 돌진하는 250만 소련군의 맹공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베니토 무솔리니와 그의 여인은 북이탈리아에서 체포돼 모욕적이고 잔인한 죽음을 맞는다. 태평양에서는 오키나와 전투가 격렬해진다. 일본군의 자원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미군이 적의 요새에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4월 23일) 독일. 이날 베를린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플로스 인근의 작은 산림마을에서 미 2기갑 사단이 폴로센베르크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킨다. 1938년 설립된 이곳은 독일에 세워진 네 번째 나치 수용소였다. 폴로센베르크는 징역 수용소로 수감자들 대부분은 채석장 작업에 동원됐다. 수용소에 보내진 죄수들 중 7만 3천 명이 영양실조에 의료 혜택도 못 받고 SS 관리병들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했다. 한때는 1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플로센베르크와 93개의 위성 수용소에 투옥돼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몇백 명만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죽어가고 있었다. 사흘절인 4월 20일 SS는 14,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에게 죽음의 행군을 시켰다. 4,000명 이상이 쇠약함과 기아 그리고 총살로 사망했다. 그 악명 높은 행군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건 2주 전. 독일군이 부헨발트 수용소에서 후퇴하면서 43,000명 이상의 유태인을 끌고 갔을 때였다. 수용소는 며칠 후 미군에게 해방됐다. (4월 26일) 미군이 서부에서 접근하고 있을 때 다카우 수용소와 그 위성 수용소에는 수감자가 6만 7천 명 이상 등록돼 있었다. 바로 이날 SS는 다카우에서 수감자 7천 명에게 죽음의 행군을 시켰다. SS는 엿새간의 강행군 끝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사살했다. 나머지는 노출과 굶주림, 탈진으로 사망했다. 행군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5월 2일 테게른제에서 미군에 의해 해방됐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죽음의 행군에서 사망한 사람은 2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7일 이 103사단이 다카우의 위성 수용소인 란즈베르크의 바이에른 마을을 해방시켰다. 이 마을의 성캐는 한때 정치범 수용소였다. 1924년 초기 나치 활동으로 투옥된 히틀러가 나의 투쟁을 쓴 곳이기도 하다. 이날 카우페링의 인근 마을에서 연합군은 전투로 단련된 군인들조차 경악하게 할 학살의 증거를 찾아냈다. 미군은 강제 수용소에서 방에 갇혀 산채로 불태워진
268명 수감자들의 타다남은 유해를 발견했다. 수용소장은 미군이 다가온다는 걸 알았을 때 위병들에게 목재로 된 막사의 창문을 못질하게 한 다음 막사에 가솔린을 붓고 불을 붙였다. 수용소에서 벌어진 참상을 목격한 미군들은 눈이 뒤집혔다. 분노한 병사들은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트럭에 싣고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를 직접 보게 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죽음의 수용소를 보고서도 무표정한 반응을 보이자 오히려 연합군인 영국과 미군의 병사들이 당황해가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요. 감정의 표현이란 걸 잊은 겁니다. 시민들 중 누구도 캠프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나치가 비밀무기 공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나치의 학살을 이대로 끝낼 순 없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전선에서 전격적이고 치열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붉은 군대는 베를린으로 돌진하며 제3지국의 심장에 복수의 파괴를 자행했다. 주코프와 코니에프의 군대는 베를린을 거의 포위했다. 이 산산조각난 독일의 수도에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건 시간 문제였다. 4월 22일 베를린. 모든 생명체가 혼돈 속에 던져졌다. 베를린엔 무자비한 폭격과 공습이 가해졌다. 지난 48시간 동안 76대의 머스케터 전폭기가 6번의 폭격을 감행해 한 폭의 그림 같던 도시를 벌집으로 만들어버렸다. 도시의 동물은 완전히 불지옥이 됐다. 심지어 베를린에서 유명한 동물원조차 폭격을 당했다. 죽어가는 동물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이 베를린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시체와 잡석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도시는 연기와 죽음과 재의 화관으로 뒤덮였다. 급속하게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약 300만 명이 도시에 남아 있었다. 2.4 평방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방공호 하나에 12,000명이 빽빽히 들어찼다.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가차없는 붉은 군대의 돌진을 절망과 공포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불안감은 여성들이 특히 더했다. 그들은 침략군의 수중에서 학대받을까 두려워했다. 소련군은 약탈과 강간을 계획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들은 어디를 가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독일의 가장 큰 걱정과 가장 큰 공포는 소련군에게서 어떻게 벗어나는가였죠. 베를린은 소련군에게 주어진 포상이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시민들은 여전히 서방연합군이 먼저 진주해주기만 희망했다. 세간에는 낙천주의자는 영어를 배우고 염세주의자는 러시아어를 배운다는 우울한 농담이 떠돌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패배는 필연적이라는 것. 독일이 패할 거라는 건 확실했죠. 빠져나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죽는 건 전부 헛된 일이었죠. 그러나 지하 벙커에 격리된 히틀러는 점점 더 망상에 사로잡혀갔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이해졌으며 헛된 희망에 광적으로 매달렸다. 병력도 무기도 부족한 자신의 군대가 침공하는 적을 누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총통의 최측근 고위 장교 중 상당수가 그의 비정상적인 망상에 동조하지 않았다. 끝이 다가온다는 걸 깨달은 이들은 최후의 협상을 벌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준비를 했다. 총통의 벙커 안에는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지요. 그래서 다들 히틀러가 꿈속에서 살고 있다고 간주했어요. 그러나 몇몇 측근들, 특히 괴링과 히물러는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히틀러처럼 강경하진 않았죠. 그들은 독일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거나 전범 재판에 대비해 자구책을 찾았습니다. 상당수는 총통보다 더 중재인 취급을 받았죠. 충성스런 부하들이 줄어들어가면서 정통의 권위가 쇠퇴하는 가운데
소련군은 제국의 심장을 향해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베를린은 이제 소련의 십자선 안에 놓였다. 4월 23일 베를린. 히틀러는 게슈타포 창설자이자 루프트와페 총사령관이며 의회 의장인 헤르만 괴링에게서 전보를 받았다. 전보를 본 히틀러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내용은 이랬다. 총통 카카, 베를린 요새에 남기로 한 카카의 결정에 비추어 국내외에서 모든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제국의 지도력을 대리인인 제게 완전히 인수인계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밤 10시까지 응답이 없을 시 카카께서는 결정권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분노에 눈이 먼 히틀러는 괴링의 모든 권한을 박탈했다. 며칠 후 히틀러는 나치의 고급 간부이자 그의 충견 중의 충견이며 악명 높은 게슈타포의 수장 하임리히 히물러에 대해 체포를 명령한다. 4월 24일 발트 해안. 스웨덴 적십자 부총재이며 스웨덴 국왕의 조카인 베르나도트 백작은 히물러에게서 받은 비밀 메시지를 서방연합군에게 전달했다. 히물러는 그 전날 스웨덴 영사관에서 베르나도트를 만나 미영연합군에게만 항복한다는 내용의 협상을 벌이고 싶어 했다. 이날 만남이 처음은 아니었다. 히틀러에겐 비밀로 하고 두 사람은 지난 2월에도 베를린에서 만난 적이 있다. 히물러는 현금과 유대인 3,500명의 목숨을 대가로 자신과 200명의 나치 지도자들의 구명을 시도했다. 사흘 후 베르나도트는 히물러에게 서방연합군은 어떠한 부분적 항복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귀띔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태운 스웨덴행 기차가 출발하자 히물러의 음모를 알아챘다. 히틀러는 즉시 계획을 중지시켰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멀리 떨어진 히물러는 총통의 보복을 피할 수가 있었다. 히틀러의 천년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4월 28일 베를린. SS 진위대의 헤르겐 페겔라인 장군이 히물러와 연관돼 있다는 보고를 받은 히틀러는 샤를로텐부르크의 자기 아파트에 있는 페겔라인을 체포하게 했다. 페겔라인은 반자유의 하인에서 SS 기갑 장교가 됐고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동생인 그레텔 브라운과 결혼했다. 체포될 당시 그는 돈과 보석, 위조 여권을 갖고 있었다. 페겔라인은 게슈타포 대장인 하인리히 밀러에게 직접 신문을 받았지만 이미 사형 명령이 내려진 페겔라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공관마당으로 끌려나와 사살됐다. 히틀러의 제국이 붕괴돼 가자 이번 주 그의 최고 측근들은 도피 계획을 짰다. 베를린에 남아있는 히틀러의 군대는 필사적으로 붉은 군대를 막으려 했다. 히틀러는 이제 독일의 운명을 남아있는 두 장군의 손에 맡겼다. 베를린 북부에 주둔 중인 SS의 11군 사령관 펠릭스 슈타이너 장군은 하스폰 만토이펠 장군의 3군과 연계해 반격을 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헛된 시도라는 걸 알고 있는 슈타이너는 명령을 거부했다. 히틀러는 단념하지 않았다. 집단군 본부의 페르디난트 쉐너 원수와 12군의 발터뱅크 장군은 독일이 승리할 거란 히틀러의 헛된 믿음에 희망을 주었다. 히틀러는 그들의 부대가 서남쪽의 엘베 강에서 미군을 막아낼 거라 믿었다. 그는 뱅크에게서 희소식을 기대했지만 그런 소식은 결코 들려오지 않았다. 사실 히틀러의 군대는 이미 와해된 상태였다. 붉은 군대는 베를린을 거의 포위한 상태였다. 동남쪽의 독일군 20만은 도시 수비대에 합류하지 못하게 차단됐다. 바로 이 순간 베를린을 방어하는 유일한 부대라고는 독일 정규군 패잔병들과 히틀러 소년단, 1차 대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악명 높은 SS 진위대였다. 최초의 SS 부대는 1923년 히틀러의 개인 경호부대로 조직됐다. 4년 후 하인리히 히물러가 지휘하는 SS 대원은 280명이었다.
SS는 복잡한 정치 군사적 조직체로 발전했고 3국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중 한 곳이 SS 친위대였다. 히물러 휘하에서 친위대는 급격히 성장해 조직원이 약 6만에 달하는 엘리트 군사 조직이 됐다. 2차 대전 중 가장 가학적이고 무자비한 부대로 악명을 떨쳤다. 1944년 6월 10일 벌어진 사건은 유명했다. SS가 프랑스 서북의 한 마을을 지나면서 600명 이상을 학살했다. 마을의 생존자는 겨우 5명이었다. 그러나 1945년 봄 그들의 영광과 지위도 종말을 맞이했다. 베를린의 오합지졸 수비대는 헬머트 바이틀링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서 9만 5천 명이 모여 있었다. 지원된 화력이라곤 겨우 탱크 60대뿐이었다. 자신의 앞마당을 지키는 군대가 질도 떨어지고 병력도 적의 16분의 1에 불과하게 된 건 히틀러가 명물 없는 전선인 이탈리아의 주력군을 파병한 것에 대한 대가였다. 4월 22일 이탈리아. 하인리히 폰 피에팅호프 장군 휘하의 독일군은 퇴각 중이었다. 피에팅호프는 희망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알프스 산기슭의 네코아로 타르메에서 상관들을 만났다. 개중엔 이탈리아의 SS 총책인 칼 볼포 장군도 있었다. 7주 전 볼포는 CIA의 전신인 OSS의 국장 알렌 덜리스와 비밀 협상을 벌였다. 히틀러의 뜻을 어기고 볼포는 서이탈리아 주둔 독일군의 항복을 제의했다. 그는 연합군이 독일과의 개별 강화 조약에 서명해 미영의 개입 없이 독일군이 소련군을 자유롭게 상대하길 희망했다. 신뢰를 보이기 위해 볼포는 붙잡힌 OSS 요원들을 방면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협상 2달이 지났지만 서방 세력은 여전히 독일의 부분적 항복을 받아들일 뜻이 없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전면 항복만을 원했다. 피에팅호프가 회의를 하는 사이 미 5군과 08군은 나치가 버티고 있는 북이탈리아로 진군하고 있었다. 24시간 후 양군은 포강을 건너 페라라 지역을 점령했다. 서쪽 해안의 라스페자 마을 역시 같은 날 미 92사단의 수중에 떨어졌다. 후퇴하는 독일군은 그들을 제지할 수 없었다. 이번 주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정부를 복원시킬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4월 25일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 만투와 파르마, 베루나의 마을들이 해방됐다. 일듀스의 배신처인 밀라노가 다음이었다. 이탈리아의 전 독재자는 이제 도망치기에 바빴다. 무솔리니와 연인인 클라레타 페타치는 도시를 탈출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모 호수 북부로 향했다. 무솔리니의 열렬한 신봉자 중 한 명인 알렉산드로 파볼리니는 3천여 명의 열렬한 파시스트들을 만나게 될 거라 장담했다. 무솔리니는 메나지오를 향해 북으로 갔다. 파볼리니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다. 그러나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겨우 10여 명뿐이었다. 분노와 좌절에 빠진 무솔리니는 스위스 국경으로 가는 독일 호위대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6일 오전 6시 30분 이탈리아 발치사는 호위대를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독일군은 그냥 보내줬지만 무솔리니와 클라레타는 체포됐다. 4월 28일 이탈리아. 독일군은 급격히 붕괴돼 갔다. 북쪽의 목적지를 향해 가던 연합군은 길가에서 풀이 죽은 채 백기를 흔드는 독일 병사들을 만났다. 이탈리아 공산 발치산인 월터 아우디시오는 무솔리니와 그의 연인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농가에 도착했다. 그는 그들을 구하러 왔다고 말하고 서둘러 자기 차에 태웠다. 10분 후 자동차가 300m도 가기 전 아우디시오는 차를 세웠다. 스스로 재판관과 배심원이 된 아우디시오는 무솔리니와 클라레타를 사살했다. 이날 무솔리니는 61세로 사망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히틀러와 손잡으면서 결정돼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에티오피아를 정복했고 평화를 가져왔어요. 1940년 무솔리니가 히틀러와 함께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침대에서 임종을 맞았을 겁니다. Boys, I'm handsome and tall. Girls, I'm nasty and small. But I'm a man, I don't need no chick. I'm a man, I don't need no. What you gonna do after dark? Say What you gonna do after dark? who you gonna do after dark? Say Who you gonna do after dark? give me girls. Give me girls. 으뜸 문화재 지킴이 대축제 6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문화재청과 히스토리 채널이 초중고생을 비롯한 가족, 학교를 대상으로 블로그 경진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문화재 100배 즐기기, 문화재와 함께한 추억의 사진, 100년 뒤 우리 문화재 등 다양한 활동과 사진을 조인스닷컴 블로그에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체험케 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등의 시상과 함께 우수 활동자 200명에게는 1박 2일의 전통문화 체험 캠프에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스토리 채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미국 골프협회 공식 경기 사용 가능. 골프 문화 혁명이 시작됐다. 100m 안쪽에서 숏게임을 할 때 실수를 줄이려면 정확한 거리 정보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골프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코스와 홀의 정보를 보여주는 골프버디는 다양한 공략 대상에 대한 거리 정보로부터 정확한 샷을 도와드립니다. 골프버디가 여러분의 핸디캡을 줄여드립니다. 휴대용 거리 측정기 골프버디 080-223-8989. 끔찍하게 훼손되고 부풀어 오른 무솔리니의 시체가 뉴스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로 보도됐다. 군중들이 거꾸로 매달린 무솔리니를 향해 뭔가를 던지는 장면은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그건 정권의 최후를 상징했죠. 거만한 무솔리니의 비참한 최후는 베를린에도 울려 퍼졌다. 히틀러는 친구이자 협력자가 지독한 모독을 받는 것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거기서 자신의 운명을 감지했다. 이번 주 급격히 전진하는 붉은 군대는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를 베를린에 들이웠다. 끝이 가까워졌다. 4월 24일 베를린. 붉은 군대는 공간 8km 앞까지 접근했다. 코니에프 장군이 이끄는 제1우크라이나 전선은 베를린 외곽 남쪽으로 맹렬히 침투했다. 동부에선 주코프 원수의 제1벨로루시안 전선이 독한 마음을 품고 베를린으로 진격했다. 양쪽의 부대는 또 도시의 포위를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베를린까지 이어진 길은 야포와 2차 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장갑 차량 중 하나인 IS-2 탱크를 비롯한 탱크 부대의 포격을 받았다.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의 이름을 따서 JS-2 탱크, JS 또는 승리의 탱크라 불렸다. 46톤의 이 탱크는 1943년 말 생산에 돌입해 다음 해 초 바로 중전차 연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PR을 떠나 공포에 떨었어요. JS는 중전차입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는 충격을 흡수하고 파괴력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JS-2는 포가 작아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클리멘티 버러실러포 중전차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JS 탱크는 JS-1으로 85mm 대포를 장착했다. 그러나 이내 서둘러 122mm 포를 갖춘 JS-2로 개량됐다. 대형 포였어요. 122mm니까 대포 끝엔 대형 뮤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25kg의 포탄은 1100m까지 쏠 수 있었고 적전차에 15cm 강판을 뚫을 수 있었다. 속도와 기동성으로 무장하고 7.62mm 기관총까지 갖춘 이 4인승 JS2 전차는 전장에서 무적의 무기가 됐다. 독일의 팬더와 타이거 탱크에게 뛰어난 경쟁자라는 게 증명이 됐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JS2 전차는 약 3,500대가 생산됐다. 4월 28일 베를린. 붉은 군대는 히틀러의 지하 벙커가 있는 총통 공간 1.6km 앞에 이르렀다.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긴 베를린 거리를 사납고 맹렬하게 통과하는 소련군은 도시의 75%를 장악했다. 소련군은 거리 하나, 블록 하나도 거센 저항을 받으며 통과했어요. 벽돌 잔해들로 형성된 장애물을 탱크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방에서 총격이 쏟아지고 포화가 일었어요. 당시 소련군들은 그 상황을 불지옥이라고 묘사했죠. 베를린 수비군 사령관인 바이틀링 장군은 히틀러에게 식량과 물자의 부족을 알렸다. 그의 대원들이 가진 탄약이라곤 고작 이틀치밖에 없었다. 베를린의 템플호프 공항이 소련군에게 점령됐다는 소식이 히틀러에게 전해졌다. 이제 모든 탈출구가 막혀버렸다. 그러나 벙커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미 적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4월 28일 소련군들이 점점 다가오면서 일으키는 고성의 진동을 벙커에서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오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소련군이 도착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왔어요. 소련군의 야포와 탱크의 소리가 급박한 시간을 재촉하는 듯했다. 베를린 전투가 격화되는 가운데 히틀러는 마침내 종말이 왔음을 깨달았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히틀러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스탈린의 군대가 제국의 심장으로 진격하는 사이 서쪽 80km 밖의 상황은 유럽의 전쟁이 끝났음을 보다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4월 24일 동부 전선과 서부 전선이 조우한다. 몰데강 인근에서 미 69사단 소속 중인 알버토 커츠비는 정찰을 하던 도중 쿠에렌 마을 인근에서 소련군과 접촉했다. 임무에 착수하자마자 부대는 마을의 한계선을 넘지 말란 경고를 받았다. 정찰대는 쿠에렌에 도착하자 즉시 미군에 항복하려는 독일 병사 355명을 연행했다. 커츠비오 중위는 야영을 하기로 했다. 곧이어 찰스 아담스 대령에게서 기지로 복귀하란 무전 지시가 내려왔지만 커츠비오는 무시해버렸다. 4월 25일 다음 날 레크비츠 마을로 들어가던 커츠비오 중위와 그의 대원들은 말을 탄 소련군 기병을 만났다. 그는 자기 부대가 있는 곳을 가르쳐줬다. 정찰대는 소련군을 만나길 희망하며 윌리스 집차의 속도를 높였다. 윌리스 오버랜드사는 1941년 미군용 윌리스 지프를 생산했다. 2차 대전 중 거의 전 지역에서 이용된 이 지프차는 군이 모든 작전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다목적의 가벼운 차량을 필요로 함에 따라 만들어졌다. 생산 목적은 뚜렷하지만 어떻게 지프라 불리게 됐는지는 명확치 않다. 설에 의하면 다목적이란 말의 줄임말인 GP가 시간이 흐르면서 지프라고 빨리 발음됐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주장은 지프가 수리공들이 쓰는 옛 군사 용어로 실험용으로 만들어진 신차를 의미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1936년 이세 세가의 만화 뽀빠이에 등장하는 캐릭터 지프 유진이란 설이 있다. 집차는 내구성이 강하고 어떤 지형도 통과했기 때문에 군의 의존도가 높았다.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륜구동이라 못 가는 곳이 없었죠. 당연히 사랑받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무기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중량이 550kg도 안 되는 지프는 270kg의 짐을 싣고 거친 지형을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었다. 37mm 대전차포와 57mm 대전차포까지 끌 수 있었죠.
4인승이었는데 전쟁에 배치됐어요. 소형 크기 때문에 공수부대는 활공기에 싣고 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낙하시키기도 했다. 거친 지형에서도 빨리 달리고 회전 반경 9m에 40도의 경사를 오르고 50도에서도 굴러 떨어지지 않았다. 특수한 공기 흡입과 배기관 때문에 깊은 물속에서도 달릴 수 있었다. 한창 생산될 당시엔 매 90초마다 한 대씩 탄생하기도 했다. 4월 25일 오후 12시 30분 동진하던 커츠뷰 중위와 대원들은 직멸한 보트를 타고 엘베강을 넘었다. 강변에 도착하자 소련군 제58 경비 보병사단 소속의 분대원들을 만났다. 커츠뷰는 즉시 아담스 대령에게 소련군과 접촉했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은 묻혀졌다. 커츠뷰에게서 연락이 없자 아담스 대령은 그를 찾으러 2개 정찰조를 보냈다. 한 조는 윌리엄 러버터슨 중위가 이끌었다. 오후 4시 러버터슨의 정찰조는 엘베강 서쪽 토르가우 마을로 들어섰다. 토르가우에서 러버터슨과 정찰조원들은 소련의 173 소총 연대원들과 조우했다. 다음 날 고위 장교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4월 26일 역사적 순간을 미군의 라잉하트 장군과 소련의 58 경비 보병사단의 블라드미로 루사코프 장군은 사진으로 남겼다. 물론 이건 대단히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며칠이나 몇 주가 있으면 독일이 패배할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었죠. 이 역사적 사건은 승리를 바라는 모든 연합국의 희망이 됐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들은 곧 두 조국 간의 길고도 모진 권력 투쟁에 의해 적으로 돌아선다. 그들은 서로 술을 권하고 담배를 나눠 피우고 서로의 모자를 바꾸어 썼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내 냉전이 시작되죠. 4월 22일 오키나와 군사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다. 오키나와 작전은 3주째 접어들었지만 미군은 자신들과 적의 주요 기지인 슈리촌사에 놓인 장벽에 느리게 접근하고 있었다. 지난주 모토보 반도에서의 일본군 제거 작전은 북쪽에서 대규모 지상 작전으로 끝을 맺었다. 가장 힘든 조건 하에서 싸우는 병사들은 고통스럽고 죄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뗐다. 탱크나 비행기, 대포보다도 독일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미군 사병들 자체였다. 1941년 미국의 인구는 1억 3,300만 명이 조금 넘었다. 약 4년간에 걸친 2차 대전에 참전하는 동안 1,600만이 군인으로 전 세계에서 복무했다. 모든 계층, 모든 인종, 모든 경제 계층에서 입대했다. 45% 이상이 고교 졸업자였다. 비록 평균 연령은 26살이었지만 18살도 많았다. 이 소년들은 복무를 간절히 원했고 자신의 나이를 속인 더 어린 소년들도 있었다. 보병들은 8주간의 기초교육을 끝내고 파병됐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투를 벌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다. 체력이 안 좋으면 포기해야죠. 기회도 없어요. 또 정신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했지요. 사병들은 평균 16개월간의 순환 근무를 하면서 미군의 끈기 정신을 배양했다. 기동화 부대는 K-레이션 훈련을 대부분 이겨냈다. 이 전투 식량은 2, 3일간 먹을 수 있는 가벼운 2,700칼로리의 식량이지만 가끔씩 그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할 때도 있었다. 어떤 때는 수통을 4분의 1만 채우고 임무에 돌입했다. 수통 하나로만 양말을 빨고 양치하고 커피를 끓여 마셨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정도 물만 사용해야 했어요. 대단히 불편하고 희생을 요구했지만 그걸로 버텨야 했죠. 아마 어떤 장비도 사병들이 쓰는 철모만큼 그들을 잘 표현해주는 건 없었을 것이다. 이 1kg의 쇠로된 모자는 총탄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줄 뿐 아니라 세면대, 삽, 그리고 극한 상황에선 둔기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
참호와 진지에서 희생자가 늘어갈 때 병사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남았다. 최대한대로 결집하고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친구 형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진부하지만 전우라는 말이 맞습니다. 서로 뒤를 지켜주면서 함께 살아남았죠. 서로를 지켜줬어요. 다음은 제 차례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군대 내에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을 만나서 그랬죠. 신부님, 전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했더니 누구나 두렵죠 하더군요. 다음 날 수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리는데 신부님이 기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옆 참호에 있어서 잠깐 들렀어. 잘 위로해 주려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때를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1999년 타임지는 미군의 사병들을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았지만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이 겪은 공포를 함구한다. 말하길 꺼리죠. 망자를 모독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코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쓰러져 갔지만 나만 살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용기와는 무관한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위협에 대해 겸손해하며 영웅이라 불리길 거부한다. 영웅이요. 영웅은 여기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영웅은 부상당한 이들이지 전 아닙니다. 천만에요. 제가 한 건 살아남는 것하고 제 일을 한 것, 그게 다예요. 난 영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랑 같이 복무하며 임무를 성취한 이들이 바로 영웅들이지요. 사병들이 역경 앞에서 엄청난 용기를 보이고 있을 때 이번 주 오키나와의 부대원들은 일본군을 보호하고 있는 천연 방벽으로 눈길을 돌려야 했다. 최초의 슈리 전투장이라고 알려진 마시나토 산등성이는 온통 울퉁불퉁한 바위 투성이었다. 지난주부터 이곳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슈리 전투장은 일본군의 오키나와 본부인 슈리촌의 경계선이었다. 지금 당장 위험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지만 미군은 적이 자신들을 둘러싼 산속에 숨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오키나와의 주요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미군은 가장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4월 22일) 오키나와. 이날 미군이 첫 번째 전투장에 대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전선엔 적막이 감돈다. 미군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잠시 공격을 미뤘다. 보충부대가 도착했다. 10군 기하 27사단이 먼저 야전에 나와 있던 7사단과 96사단을 지원했다. 4월 23일 저녁이 되자 일본군은 오키나와의 산악에서 거센 공격을 퍼붓다. 전방의 모든 부대는 천여 발의 포격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포연이 거치자 미군은 일본군이 방어를 포기한 걸 알았다. 1차 전투장이 확보됐다. 오시지마는 중요한 첫 번째 전투장을 적에게 내주고 부하들에게 2차 전투장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일본군의 퇴각은 뛰어난 전술가인 오시지마 장군의 전략적 호퇴였다. 일본군이 남쪽 깊숙이 들어간 것은 슈리 방어선에서 미군을 몰아내려는 전술을 미군이 알아차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시지마는 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남쪽의 다른 지역에서 병력을 재편성했다. 4월 26일 오전 6시 미군은 지체할 겨를이 없었다. 두 번째 전투장에 대한 공격이 개시됐다. 해안의 미 전함 미시시피호와 콜로라도호의 함포들이 일본 수비군의 중심인 슈리성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포격으로 저항이 약화됐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내 보복 공격을 가했다.
4월 28일 오후 2시. 이른 저녁 200대 이상의 일본군 비행기가 미 함대에 무려 44번의 공습을 가했다. 118대의 일본기가 전함의 함포와 콜세어 전투기에게 요격돼 격추됐다. 다시 한번 미 함대는 큰 피해를 벗어났다. 가장 큰 피해는 오키나와 동남쪽에서 80km 떨어진 병원선에서 발생했다. 군 간호사 6명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했다. 같은 날 27사단은 대규모 사상자를 냈다. 일본군 수비대를 제2의 전투장인 타카즈 능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공격을 가했다. 섬의 중앙에선 96사단이 니시바르 능선에서 조금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미군의 무작정 전진에 계속 교묘하게 피해갔다. 우시지마의 작전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작전에 맞춰 탈출로와 철수로를 미리 만들어놨고 어둠 속에서 펼치는 비밀 작전 때문에 미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누가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적이 죽었을 때 적을 처음 보게 되죠. 적진을 쓸어버리고 그 지역을 진할 때 시신이 된 적을 처음 보게 됩니다. 미군은 산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병기를 이용했다. 야포, 탱크, 화염 방사기. 이런 막강한 화력에 대항하는 일본군은 많은 것을 잃었고 물자도 부족했다. 엄청난 군수품을 실은 함대가 버티고 있는 미군은 일본군보다 훨씬 유리했다. 일본군은 섬에 있는 인력과 자원에만 의존했다. 일본군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먹을 식량도 부족했죠.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섬에 있는 건 뭐든 이용했어요. 최대한 버텨야 했으니까요.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항구는 수건을 던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슈리 지역에 대한 방어를 계속했다. 이번 주 태평양에서 사상자가 증가하는 사이 지구 반대편 미국의 장성들과 백악관 관리들은 일본 본토 침공에 드는 비용에 대한 계산을 뽑아보고 있었다. 4월 25일 워싱턴 DC.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슨에게서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으로 브리핑을 받았다. 트루먼은 4월 12일 취임 선서를 한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다. 이날 그는 이 신무기의 파괴 잠재력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게 됐다. 스팀슨은 이렇게 쓰인 쪽지를 내밀었다. 넉 달 후 우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를 완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죠. 스팀슨과 다른 요인들은 원자탄이 탄생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요. 그들의 관심은 폭탄 투하뿐이었죠. 그리고 갖가지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오직 폭탄을 떨어뜨릴 생각밖에 없었어요. 4월 27일 국방부 표적위원회는 폭탄을 투하할 17개 도시 후보 목록을 만들었다. 이 폭탄은 이제 전쟁 역사에서 가장 가공할 무기임을 증명하게 된다.